창밖을 두드리는 빗줄기가 마치 누군가의 억눌린 통곡 같았다. 엘라라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저택 정원을 집어삼킨 어둠을 응시했다. 입김이 닿은 유리에 뿌연 성에가 피어올랐다가 그녀의 한숨과 함께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저택 안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하인들의 발소리조차 죽여야만 하는 에우스포드 대공가의 밤은 언제나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침묵은 엘라라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다. 아가씨! 등 뒤에서 들려온 나직한 부름에 엘라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유모였다. 늙은 하녀의 손에는 촛대가 들려 있었고 흔들리는 불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깊은 그늘을 만들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라라는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꾹 다물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감각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유모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비단 드레스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짙은 회색의 망토를 걸친 자신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쳤다. 그것은 마치 죄인의 수위처럼 보였다. 아버님은 집무실에 계십니다. 발데마르 백작가의 처리 문제로 아직 깨어 계십니다. 발데마르.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엘라라의 심장이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 듯 욱신거렸다. 그녀의 연인 카엘이 짊어진 이름. 한때는 제국을 호령했으나 이제는 에우스포드 가문의 그늘 아래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몰락한 가문. 그리고 오늘 밤 엘라라의 아버지는 기어이 그 가문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으려 하고 있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위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유모의 재촉에 엘라라는 후드를 깊게 눌렀었다. 복도로 나서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복도에 걸린 선대 대공들의 초상화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오만했고 그 오만함은 그녀의 핏줄에도 흐르고 있었다. 카엘을 사랑한 죄로 그 오만함을 부정하려 했으나 결국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인 아버지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인형에 불과했다. 도망쳐야 해.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해. 엘라라는 젖은 낙엽처럼 들러붙는 공포를 떨쳐내며 발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저택의 북쪽 버려진 온실이었다. 비냄새와 섞인 흙내음이 코끝을 찔렀다. 낡은 온실의 유리 천장은 빗방울이 부딪힐 때마다 깨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 소음 속에서도 엘라라는 단번에 그를 찾을 수 있었다. 어둠 속 덩굴 장미가 엉켜있는 기둥 아래 카엘 발데마르가 서 있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였다. 젖은 흙발이 창백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낡은 코트 자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그는 마치 비에 젖은 유기견 같기도 했고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목 같기도 했다. 카엘. 엘라라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그는 즉시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회색 눈동자가 그녀를 담았다. 그 눈빛에는 안도와 절망 그리고 깊은 애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엘라라. 그가 한 걸음에 다가왔다. 차가운 빗물 냄새가 훅 끼쳐왔다. 카엘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싸려다 자신의 손이 젖어 있음을 깨닫고는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 망설임이 엘라라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젖은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차가워요, 카엘.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상관없어. 내가 오지 않을까봐. 그게 더 무서웠으니까. 카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엘라라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쥐었다.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검을 쥐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 에우스포드 가문이 부과한 과도한 세금을 갚기 위해 용병으로 전장을 떠돌며 망가진 손이었다. 왜 이렇게 무모하게 왔어요? 아버님이 알면 당신을 죽일 거예요. 알아. 그런데 왜? 내가 정략 결혼을 한다고 들었어. 엘라라의 숨이 턱 막혔다. 카엘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비난이 아니었다. 차라리 비난이었다면 편했을 것이다. 그것은 처절한 확인이었다. 황태자 전하의 사촌인 로이스 후작이라더군. 에우스포드 대공 각하께서 직접 주선하셨다고. 카엘, 그건 부정하지 않는구나. 카엘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빗물처럼 흘러내려 엘라라의 마음을 적셨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놓으려 했다.
엘라라는 황급히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아니야. 아니에요. 나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멋대로 결정하신 일이야. 나는 당신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과. 울음이 터져나와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엘라라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젖은 코트 너머로 그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묵직한 그 소리만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유일한 진실 같았다. 카엘은 잠시 굳어있다가 이내 떨리는 팔로 그녀를 마주 안았다. 빗물에 젖은 그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 품은 뜨거웠다. 엘라라. 그가 낮게 속삭이며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우린 너무 다른 세상에 있어. 너희 아버지는 나를, 우리 가문을 혐오해.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경멸하시지. 내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실 거야.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가문이 어떻든. 나는 상관 있어. 카엘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몸을 떼어냈다. 그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망치는 일이 된다면 나는 견딜 수 없어. 로이스 후작이라면 적어도 너를 이 차가운 빛 속에 세워두진 않겠지. 나처럼 너를 숨기지도 않을 거고.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뼈아픈 현실이었다. 하지만 엘라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나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게 당신의 사랑인가요? 그럼 나는요? 당신 없이 화려한 성에서 시들어 죽어갈 나는. 엘라라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온실에 깨진 유리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카엘의 눈이 커졌다. 언제나 순종적이고 얌전했던 대공가의 인형 같았던 엘라라가 처음으로 토해낸 날 선 감정이었다. 나는 당신이랑 함께라면 진흙탕이라도 상관없어요. 발데마르의 성이 무너져가는 폐허라도 괜찮아. 하지만 당신이 없는 황금 감옥은 싫어. 죽기보다 싫단 말이에요. 그녀의 손이 그의 뺨을 타고 내려와 굳게 담은 입술을 쓸었다. 나를 데려가요, 카엘. 어디든 좋아.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줘요. 그것은 간청이자 유혹이었으며 동시에 파멸로 향하는 초대장이었다. 대공가의 영예를 납치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다. 카엘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젖은 속눈썹 아래로 타오르는 그녀의 눈동자는 별처럼, 아니, 독을 품은 꽃처럼 아름다웠다. 이성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의무감,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카엘의 거친 엄지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내었다.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우리를 끝까지 쫓을 거야. 내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몰라. 그럼 당신의 가문을 버려요. 나도 내 가문을 버릴 테니까. 엘라라가 발돋움을 하여 그의 입술을 찾았다. 차갑고 젖은 입술이 맞닿는 순간 뜨거운 숨결이 터져나왔다. 빗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서로의 숨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억눌려왔던 갈망이 터지는 소리만이 세상에 남았다. 카엘은 그녀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그의 키스는 거칠고 절박했다. 마치 이것이 생의 마지막 입맞춤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그녀의 모든 호흡을 집어삼켰다. 엘라라 역시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매달렸다. 차가운 빗물이 두 사람 사이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들은 서로의 체온에 데일 것만 같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두 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카엘의 이마가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오늘 밤은 안 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엘라라가 반박하려 하자 그가 검지를 들어 그녀의 입술을 막았다. 준비가 필요해. 무작정 도망치면 며칠 못 가서 잡힐 거야. 북부 국경에 내가 용병 시절 알았던 루트가 있어. 그쪽으로 가면 제국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 북부요? 그래. 춥고 척박한 곳이야. 하지만 그곳이라면 에우스포드의 소나기도 닿지 않아. 카엘의 눈빛이 결의로 빛났다. 사흘 뒤 달이 없는 밤. 후문 개구멍 앞에서 기다릴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사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영겁 같은 시간. 하지만 희망이 보였다. 엘라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반드시. 가봐. 더 늦으면 들킬 거야. 카엘은 아쉬움이 가득한 손길로 그녀의 후드를 다시 씌워주었다. 엘라라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온실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카엘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마치 다시는 못 볼 사람을 눈에 새기는 것처럼 처연하고 슬픈 눈으로. 그 눈빛이 불길한 징조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엘라라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사흘 뒤. 도주. 사랑의 도피. 머릿속이 온통 장밋빛과 핏빛으로 뒤섞여 어지러웠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노크도 인기척도 없었다. 엘라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다. 문 앞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에우스포드 대공.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는 잠옷 차림이 아니었다.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채였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샹들리의 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그의 뒤로 무장한 기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아, 아버님? 엘라라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대공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엘라라의 젖은 망토 끝자락, 진흙이 묻은 구두에 머물렀다. 경멸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이성이 뒤섞인 눈동자가 엘라라를 꿰뚫었다. 비가 많이 오는구나, 엘라라. 대공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산책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인데 말이다. 그게 잠이 오지 않아서 온실에 다녀왔느냐? 엘라라의 숨이 멈췄다. 온실의 장미들이 걱정되어서 가보았겠지. 내가 그리 꽃을 좋아하니. 대공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엘라라의 젖은 후드를 벗겼다. 차가운 가죽 장갑이 뺨에 닿자 엘라라는 흠칫 몸을 떨었다. 그런데 엘라라, 온실에는 쥐새끼들이 많이 꼬인다는 걸 알고 있느냐? 특히 족보도 없이 남의 집 정원을 탐하는 더러운 쥐새끼들 말이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엘라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발데마르의 차남이 그곳에 있었지. 의문문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엘라라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바짓단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카엘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버님, 제가 불러냈어요.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제발. 그자가 너를 꿰어냈겠지. 감히 대공녀의 순결한 명예에 먹칠을 하려 들다니.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엘라라의 고개가 돌아갔다. 뺨에서 화끈거리는 열기가 퍼졌다. 생전 처음 맞아보는 아버지의 손찌검이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고였다. 사랑. 대공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 한 통을 꺼내 엘라라의 눈앞에 던졌다. 그것은 카엘이 용병 시절 동료에게 보냈던 낡고 빛바랜 편지였다. 하지만 내용은 조작된 것이 분명했다. 에우스포드 공녀만 꼬여내면 가문의 빚은 해결된다. 이게 내가 말하는 사랑이냐? 거짓말이에요. 카엘은 이런 글을 쓰지 않아요. 내 눈에는 콩깍지가 씌었으니 보이질 않겠지. 대공은 차갑게 돌아섰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로이스 후작과의 약혼식이 발표될 것이다. 그때까지 한 발자국도 방에서 나오지 마라. 싫어요. 저는 안 해요. 그리고 대공은 문고리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덧붙였다. 그 쥐새끼는 처리했다. 엘라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감히 내 딸을 야밤에 불러낸 대가다. 내가 방금 그놈과 작별 인사를 나눈 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이다. 대공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철컥.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아버님! 문 열어주세요. 카엘. 안 돼.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엘라라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빗소리는 이제 통곡이 아니라 카엘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들렸다. 사흘 뒤. 북부로의 도주.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미끼로 카엘을 끌어냈고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를 칠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 눈빛. 헤어질 때 카엘이 보여주었던 그 슬픈 눈빛.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까? 자신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한 것일까? 아! 엘라라는 문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겨울 장미가 시들고 연인의 맹세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밤이었다. 하지만 엘라라는 알지 못했다. 에우스포드 대공의 잔혹함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카엘 발데마르는 그리 쉽게 죽을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두 가문의 질긴 악연은 이제 막 핏빛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비명은 짧고 침묵은 길었다. 백가문이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붉은 피가 튀어올랐다. 흰 눈 위에 뿌려지는 선혈은 마치 겨울에 피어난 기형적인 매와 같았다. 막아라. 안채로 들이지 마라. 백가문의 사병들이 결사적으로 저항했으나 기습을 당한 데다 수정 열세가 분명했다. 무엇보다 영모라는 명분 앞에 기세가 꺾여 있었다. 챙, 챙. 그 혼란의 중심을 가르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백무진이었다. 그는 갑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나 그의 검이 번뜩일 때마다 연 가문이 사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북방의 오랑캐를 도륙하던 귀면의 무신다운 무의였다. 비켜라. 무진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이 날아가고 살기만이 번들거렸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마당 한가운데서 뒷짐을 치고 이 사륙을 구경하고 있는 연 대감이었다. 저 미친놈을 막아. 연 대감의 호위 무사들이 달려들었으나 무진의 검격 한 번에 나가 떨어졌다. 무진은 피칠갑이 된 채 장인에게 다가갔다. 내 집에 군합발을 들이밀고 내 부모와 식소를 베다니. 장인어른, 정녕 오늘 끝을 보시려는 겁니까? 끝이라. 연 대감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역적의 씨를 말리는 것은 충신의 도리다. 무진아, 네 아비가 북방의 군비를 빼돌려 사병을 키운 죄는 죽어 마땅하다. 거짓말. 아버님은 평생을 청렴하게 사신 분입니다. 당신의 더러운 정치 노름에 우리 가문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을 모를 줄 아십니까? 무진이 포효하며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 서슬 퍼런 칼날이 연대감의 목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찰나였다. 안 돼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눈보라를 갈랐다. 안채의 문이 벌컥 열리고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이 맨발로 눈밭을 달려나왔다. 연하였다. 부인, 연하야. 무진의 검이 허공에서 멈췄다. 연하는 그대로 무진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발이 날카로운 자갈과 얼음에 긁혀 피가 배어나왔다. 비키시오. 다쳐. 무진이 소리쳤으나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진의 피 묻은 갑옷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아버님, 제발 멈추십시오.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비키거라. 역적을 비호하는 꼴을 보이고 싶으냐? 역적이라니요. 시아버님은 충신입니다. 아버님이 모함하신 거잖아요. 연하의 절규에 연대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출가하더니 네가 아주 아비의 눈을 파먹으려 드는구나. 백가문의 귀신이 되겠다고 했느냐? 그래, 그렇다면 같이 죽어라. 연대감이 손을 들었다. 그러자 궁수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다. 무진과 연화, 두 사람을 향해서였다. 아버님, 쏴라. 자비는 없었다. 빗발치는 화살이 쏟아졌다. 순간 무진이 연화를 와락 끌어안고 등을 돌렸다. 푸, 퍽. 둔탁한 소리가 연화의 귓가에 울렸다. 무진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서방님? 연화의 눈이 커졌다. 무진의 등에 두 발, 어깨에 한 발. 화살이 깊게 박혀 있었다. 그는 고통을 삼키며 연화를 자신의 품 안으로 더 깊이 숨겼다. 인간 방패가 되어 그녀를 지켜낸 것이다. 무진님, 안 돼, 안 돼. 괜찮소? 무진이 피를 토하며 웃었다. 그의 입가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가
연하의 하얀 뺨에 떨어졌다. 내가 말했잖소. 당신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바보같이 왜 막아요? 그냥 피했어야지. 무진은 대답 대신 무릎을 꿇었다. 힘이 빠진 다리가 더 이상 그의 거구를 지탱하지 못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하의 배에 손을 얹었다. 살아. 예. 살아야 해. 당신도, 그리고 혹시 모를 우리 아이도. 그는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 그것은 그저 막연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 무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검을 지팡이 삼아 다시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이미 연대감의 병사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밧줄이 날아와 부상당한 무진의 몸을 쭝쭝 묶었다. 짐승을 사냥하듯 잔인한 손길이었다. 치워라. 대역죄인 백무진을 압송하라. 연대감의 명령에 병사들이 무진을 거칠게 끌고 갔다. 안 돼. 놓으란 말이야. 무진님. 연하가 달려들어 병사의 팔을 물어뜯고 무진을 잡으려 했으나 억센 손길에 밀쳐져 눈밭에 나뒹굴었다. 차가운 눈이 살갗을 찔렀다. 끌려가던 무진이 고개를 돌려 연하를 보았다. 눈물 범벅이 되어 처절하게 울부짖는 자신의 아내. 그는 입술을 달싹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연하는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미안하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말인가? 당신의 가문을 지키지 못해서? 나를 두고 먼저 가서? 아니면 원수의 딸인 나를 사랑해서? 무진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뒤이어 백가문의 대부인과 시아버지 역시 포박되어 끌려나갔다. 대부인은 끌려가며 연하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내년 때문이다. 내년이 우리 집안을 망쳤어. 저주할 것이다. 죽어서도 내년을 저주할 것이다. 그 악에 바친 비명이 귓가를 맴돌았다. 연하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졌다. 흰 눈은 이제 온통 붉은색이었다. 시댁 식구들의 피, 남편의 피, 그리고 자신의 찢어진 발에서 흐르는 피. 끌고 가라. 연대감이 연하에게 다가와 내려다보았다.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친정으로 가자꾸나. 당분간 별채에 갇혀 지내야 할 게다. 과부가 되었으니 몸가짐을 조심해야지. 당신은 악마야. 연하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도끼가 서린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내 지아비의 피값을, 내 시댁의 원한을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뭐냐? 어디 한번 해보거라. 붓이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느꼈겠지. 연대감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하인들이 연하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지금 죽는다면 편하겠지만 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랫배를 감싸쥐었다. 아가. 미약하지만 분명한 박동. 무진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 백가문의 마지막 핏줄.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아버지의 눈을 피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아이를 살려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자라 검을 쥘 수 있는 날이 오면.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서늘한 살기가 채워졌다. 그녀는 무진이 끌려간 방향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붉은 눈이 그녀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사랑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처절한 생존과 사무치는 복수뿐이었다. 3년 후, 황궁의 후원, 연못가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검은 무복을 입고 얼굴의 반을 흉측한 화상 흉터로 가린 사내. 사람들은 그를 흑영이라 불렀다. 황제의 그림자이자 국경에서 귀신같이 살아 돌아온 정체불명의 장군. 장군, 폐하께서 찾으십니다. 내관의 말에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흉터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허리에 찬 검을 어루만졌다. 그 검의 손잡이에는 낡고 빛바랜 붉은 놀이개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까지. 사내의 목소리는 긁힌 듯 거칠었으나 어딘가 익숙한 울림이 있었다. 그는 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황후의 책봉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궁궐의 풍경이 보였다. 그리고 그 행렬의 중심에 연 가문이 여식이자 새로운 황후 후보로 거론되는 여인이 서 있었다.
백무진은 멈춰서서 그녀를 응시했다. 3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남자.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올라온 복수기. 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기다렸소, 부인. 낙화는 물을 따라 흐르고 유수는 꽃을 싣고 간다 했던가. 하지만 흐르지 못한 원한은 고여서 썩거나 범람하여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법. 이제 멈췄던 폭풍이 다시 몰아칠 시간이었다. 황궁의 가을은 유난히 붉었다. 담장 너머로 늘어진 단풍이 핏빛처럼 고왔으나 연화에게는 그조차 3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다. 아가씨, 서두르셔야 합니다. 연 대감마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시비의 재촉에 연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3년. 그녀는 더 이상 백가문의 며느리로 불리지 않았다. 역적의 집안에서 살아 돌아온, 그리고 친정아비의 권세 덕에 목숨을 부지한 연 가문이 여식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지아비를 팔아먹고 살아남은 독한 년이라고. 시댁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동안 홀로 친정의 비단 이불 속으로 숨어든 배신자라고. 연화는 그 모든 경멸을 침묵으로 삼켰다. 살아야 해. 그녀의 소매 안 깊숙한 곳에는 낡은 놀이개 대신 아이의 작은 버선 한 짝이 숨겨져 있었다. 3살배기 아들 윤. 햇빛 윤자를 쓰는 그 아이는 빛이 들지 않는 암자에서 유모의 손에 비밀리에 키워지고 있었다. 아버지 연 대감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백무진의 유일한 혈육.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연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인형 노릇을 자처했다. 황제 폐하를 아련하는 자리다. 실수하지 말거라. 회랑 끝에서 마주친 아버지 연대감은 여전히 건재했다. 아니, 백가문을 무너뜨린 후 그는 조정의 실세가 되어 황제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권신이 되어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폐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너는 후궁 첩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고 우리 가문이 영원할 길이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다. 속에서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지아비를 죽인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다른 사내의 품에 안기라니. 이보다 더한 지옥이 있을까? 황제의 처소인 건천궁 앞은 살벌한 경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황제의 호위대장 흑영이었다. 검은 무복을 입고 얼굴의 반을 흉측한 철가면으로 가린 사내. 그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가을바람보다 더 서늘하여 지나가는 궁녀들조차 숨을 죽였다. 연하가 그 앞을 지날 때였다. 멈추시오. 긁히는 듯한 쇠냄새가 나는 목소리. 연하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다. 가면 속의 눈동자가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이 어찌나 집요하고 뜨거운지 연하는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기시감을 동시에 느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장군? 연하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흑영은 대답 없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연하의 전신을 덮었다. 그에게서는 희미한 혈향과 아주 오래된 묵냄새가 났다. 몸수색을 해야겠소. 예, 저는 연대감의 여식입니다. 황제 폐하의 초대를 받고 온. 누구든 예외는 없소. 특히 칼을 품고 있을지 모르는 자라면. 흑영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칼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그의 눈빛이 이체를 띄었다. 연하가 반발하려 했으나 흑영은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리 오시오. 그는 그녀를 기둥 뒤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다. 이게 무슨 무례입니까? 조용히 해. 흑영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는 신용을 하며 벽으로 밀어붙였다. 가까웠다. 너무나 가까웠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가면 사이로 보이는 흉터진 피부, 그리고 그 안쪽의 깊은 눈동자. 연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 느낌, 이 압도적인 위압감, 그리고 팔을 쥐는 투박한 손의 악력.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죽었다고 믿었던 누군가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흑영은 천천히 손을 내려 그녀의 허리를 훑었다. 명백한 희롱이자 모욕이었으나 그의 손길은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허리춤을 지나 소매 안쪽을 더듬었다. 툭! 연하가 숨겨두었던 아이의 버선 한 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흑영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앙증맞은 버선에 꽂혔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올라와 연하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게 무엇이오? 그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낮게 깔렸다. 내놓으시오. 묻지 않소? 처녀의 몸으로 황제에게 바쳐질 여인이 어찌 이런 것을 품고 다니는지. 연하는 황급히 버선을 주어 품에 감췄다. 장군께서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상관할 바가 아니다. 흑영, 무지는 헛웃음을 삼켰다. 3년 전 자신의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아이 따위는 지워버렸으리라 짐작했다. 헌데 저 버선은 무엇인가? 질투와 의심,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불꽃이 가슴 속에서 타올랐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번에는 더 강압적이었다. 연대감의 여식이라 했나? 비키십시오. 소문대로 곡군. 지아비를 죽인 대가로 얻은 미모라 그런가 더욱 요염해 보여. 연화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다. 하지만 무지는 날아오는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놔라. 네가 감히 어디라고. 화내는 모습도 아름답소 부인. 부인. 그 단어가 비수처럼 연하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멈췄다. 이 사내는 알고 있다. 그녀의 과거를, 그녀의 치부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다. 당신 누구야?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사내의 가면을 향해 손을 뻗었다. 확인해야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감각의 정체를. 그때였다. 그게 누구냐? 내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지는 잡고 있던 연하의 손목을 탁 놓아주었다. 순식간에 그의 눈빛에서 감정이 사라지고 다시 서늘한 살수의 눈으로 돌아갔다. 들어가시오. 폐하께서 기다리시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기 직전 연하의 귓가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를 남겼다. 황제의 품에 안기지 마시오. 그곳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무지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연하는 멍하니 그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손목에는 그가 쥐었던 뜨거운 열기가 화상처럼 남아있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죽었다. 제 눈앞에서 화살을 맞고 끌려갔다. 시신조차 찾지 못해 강물에 떠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방금 그 사내에게서 느껴진 사무치는 그리움은 무엇이란 말인가? 아가씨, 어서 드시지요. 상념할 시간조차 없었다. 문이 열리고 황제가 있는 방 안에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연하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문 밖에 선 그림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한편 건청궁 지붕 위 무지는 가면을 벗어 옆에 내려놓았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반쪽이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나 나머지 반쪽은 여전히 3년 전 그날처럼 수려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만졌던 그녀의 허리, 손목의 감촉, 살아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향기로웠으며 여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아이. 그는 품속에서 작게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냈다. 백가문의 정보통이 목숨을 걸고 알아온 비밀 전갈이었다. 북사 남자의 숨겨진 아이가 있음. 나이는 3살. 이름은 윤. 무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배신하지 않았다. 아비의 그늘 아래 숨죽여 살면서 자신의 핏줄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다. 연하야.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흉터진 뺨을 적셨다. 증오로 버틴 3년이었다. 복수심 하나로 지옥 불구덩이에서 기어나왔다. 헌데 그 증오의 대상이 사실은 가장 처절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비는 여전히 자신의 원수였고 자신은 황제에게였다. 그리고 황제는 이제 그녀를 탐하려 하고 있었다. 무지는 다시 가면을 썼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그의 눈빛이 다시금 흉흉하게 빛났다. 기다려. 그는 어둠 속의 황궁을 내려다보며 맹세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너와 내 아들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 테니 설령 이 황궁을 피로 씻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밤바람에 실려온 국화향기가 짙었다. 가을밤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건청궁의 공기는 무겁고 끈적였다. 용상에 앉은 황제 현조는 비스듬히 턱을 괴고 제 앞에 앉은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라. 나직한 명령에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황제의 눈은 호기심과 정복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연대감의 여식이자 한때 역적 백가문이 며느리였던 이 여인에게 기묘한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지아비를 잃고도 독하게 살아남은 생명력, 그리고 처연하면서도 꼿꼿한 자태가 사내의 본능을 자극했다. 과연 천하절색이라더니 헛소문은 아니었구나. 황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왔다. 연화의 등 뒤 어둠 속에 서있던 흑영백무진의 손이 검 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가죽 장갑 안에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으나 그는 미동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황제의 그림자여야 했으니까. 가까이 오라. 황제가 손을 뻗었다. 연화는 망설였다. 그녀의 시선이 아주 잠깐 본능적으로 뒤에 서 있는 흑영에게 향했다가 돌아왔다. 왜일까? 이 낯선 호위 무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황제의 앞이라는 것보다 더 신경 쓰였다. 폐하, 소인은 불길한 몸입니다. 지아비를 잃은 미망이니 어찌 감히 옥체에 가까이 가겠나이까. 미망인이라. 이미 3년이 지났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황제는 거침없이 다가와 연화의 하얀 손을 낚아챘다. 무진의 호흡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당장이라도 검을 뽑아 저 황제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은 사리가 혈관을 타고 역류했다. 참아야 한다. 지금 나서면 연화도 윤희도 모두 죽는다. 무진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손이 차갑구나. 짐이 녹여주랴? 황제가 연화의 손등을 엄지로 문질렀다. 뱀이 기어가는 듯한 섬뜩한 감촉에 연화는 소름이 돋았다. 송구하오나 놓아주십시오. 네 아비는 너를 내게 바치고 싶어 안달이 났다. 헌데 너는 어찌 이리 튕기는 것이냐? 몸값을 올리려는 수작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인은 아직 마음의 상복을 벗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단호하게 손을 빼냈다. 황제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거절당한 권력자의 자존심이 구겨졌다. 마음의 상복이라. 네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백무진 말이냐? 황제가 비웃음을 흘렸다. 그 자는 어차피 역적이었다. 네가 3년이나 정조를 지켰으면 할 도리는 다한 것이다. 오늘 밤 짐이 너에게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마. 황제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쥐려 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탁자에 놓인 술병이 그녀의 소매에 걸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다. 바닥에 붉은 술이 피처럼 흘렀다. 이런. 황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그때였다. 폐하. 바위처럼 서있던 흑영이 불쑥 앞으로 나섰다. 쇠 긁는 듯한 목소리가 공간을 갈랐다. 자시가 넘었습니다. 대공연 대감께서 밖에서 여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늦어지면 구설수에 오를까 염려됩니다. 그것은 명백한 월권이었다. 호위가 황제의 잠자리에 간섭하다니. 황제가 흑영을 쏘아보았다. 흑영, 네가 언제부터 짐의 흥취를 방해했느냐? 방해가 아니오라. 폐하의 안위를 위한 충언입니다. 연대감은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아직 입궁도 하지 않은 여식을 밤새 잡아두시면 그가 무슨 딴 마음을 품을지 모릅니다. 무진은 최대한 이성적인 척 정치적인 핑계를 댔다. 황제는 잠시 흑영과 연화를 번갈아 보더니 흥이 깨졌다는 듯 혀를 찼다. 틀린 말은 아니군. 늙은 여우의 심기를 건드려 좋을 건 없지.
황제는 연하에게서 물러났다. 물러가라. 내일 다시 부르겠다. 흑영, 네가 데려다 주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가면 속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궁궐의 긴 회랑을 걷는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밤 공기를 울렸다. 앞서 걷는 연하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뒤따르는 무진의 시선은 그녀의 그림자를 밟고 있었다. 사람이 없는 외진 정원길에 접어들었을 때 연하가 멈춰섰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달빛을 등진 흑영의 모습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으나 어딘가 슬퍼 보였다. 고맙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아까 저를 도와주신 것 압니다. 착각입니다. 저는 폐하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아까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나섰습니다. 연하가 한 걸음 다가왔다. 누구십니까? 왜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알았던 사람처럼, 제가 부서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처럼. 여자의 직감은 무서웠다. 무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가면을 벗고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내가 당신의 무진이라고, 살아 돌아왔노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연 대감이 살아있는 한, 그가 정체를 밝히는 순간 연하와 아이는 죽은 목숨이었다. 과부의 자의식 과잉이 지나치십니다. 무진은 일부러 모진 말을 내뱉었다. 제 눈에는 그저 권력에 팔려가는 불쌍한 인형으로 보일 뿐입니다. 동정심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연하의 눈동자가 상처로 일렁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동정심이라도 좋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걱정해주는 눈빛은 당신뿐이었으니까. 그녀가 다시 다가왔다.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그런데 장군, 이상하죠? 당신에게서 나는 이 냄새 피냄새와 섞인 먹냄새가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하의 시선이 무진의 허리춤, 검손잡이에 매달린 낡은 놀이개에 꽂혔다. 3년 전 그녀가 혼수품으로 가져왔다가 무진에게 주었던 그 붉은 놀이개. 비록 색이 바래고 낡았지만 그녀가 못 알아볼 리 없었다. 무진이 황급히 손으로 놀이개를 가리려 했으나 늦었다. 연하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그 놀이개. 그녀의 손이 떨리며 무진의 가슴팍을 향해 뻗어왔다. 설마 당신? 그때였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고음이 들렸다. P-. 위험해. 무진은 반사적으로 연하를 끌어안고 몸을 비틀었다. 파. 그들이 서 있던 기둥에 검은 단검 하나가 깊숙이 박혔다. 암습이었다. 누구냐? 무진은 연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검을 뽑았다. 기와지붕 위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객 서너시 뛰어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빨랐다. 황제의 자객일까? 아니면 연대감의 감시자들일까? 부인, 내 등에서 떨어지지 마시오. 무진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연하는 그의 넓은 등 뒤에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이 상황, 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든 이 뒷모습. 3년 전 눈 내리던 밤, 화살을 맞으면서도 자신을 감싸 안았던 그 남자의 등과 너무나 똑같았다. 무진님? 연하의 입술에서 기어이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무진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검을 휘둘러 달려드는 자객의 목을 베었다. 서걱. 피가 튀어 그의 철가면을 적셨다. 눈 감아. 무진이 소리쳤다. 그는 춤을 추듯 검을 휘둘렀다. 3년간 지옥에서 연마한 살인귀의 검술이었다. 자객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다. 무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검을 털어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았다. 연하는 주저앉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눈물이었다. 맞지요. 연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의 가면을 향해 손을 뻗었다. 살아있었던 거지요? 무진은 피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숨고 싶지도 않았다. 자객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는 다가오는 연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끝이 차가운 철가면에 닿았다. 그리고 천천히 가면이 벗겨졌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반쪽 얼굴, 하지만 나머지 반쪽은 여전히 그녀가 사랑했던 그 남자의 얼굴. 연화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무진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돌아왔소, 연화야. 그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오. 연화는 그대로 무너져 내리듯 그에게 안겼다. 무진은 피 묻은 손을 옷에 문질러 닦은 뒤 부서질 듯 우는 그녀를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았다. 황궁의 은밀한 정원. 죽음의 강을 건너온 연인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기쁨보다 더 큰 위험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늘진 나무 뒤편 도망친 자객 하나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달빛조차 숨을 죽인 밤이었다. 연화의 손끝이 무진의 일그러진 왼쪽 얼굴을 더듬었다. 화마가 핥고 지나간 자리는 울퉁불퉁하고 거칠었다. 그것은 3년 전 그녀를 살리기 위해 그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지도였다. 얼마나 아팠습니까? 연화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흐느낌으로 변했다. 고운 얼굴을 망쳤다는 슬픔보다 그가 홀로 견뎠을 지옥 같은 시간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아프지 않았다. 무진은 투박한 손으로 연화의 젖은 뺨을 감쌌다. 너를 다시 보지 못할까봐 그게 사무치게 두려웠을 뿐. 왜 진작 오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면 살아있다고 기별이라도 해주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네 아비가 알았다면 너와 아이는 진작에 죽었을 테니까. 아이. 그 단어에 연화의 어깨가 굳었다. 무진의 시선이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깊게 파고들었다. 윤이라고 했나? 내 아들의 이름이. 연화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북사 남자의 숨겨둔 아이의 존재까지도. 어떻게? 황제의 그림자로 산다는 건 제국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다는 뜻이다. 네가 보름마다 암자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무진의 눈빛이 애틋하게 휘어졌다. 고맙다, 연화야. 나 같은 놈의 핏줄을 지워버리지 않고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지켜줘서. 무진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쇠냄새와 피냄새가 섞인 그의 품은 여전히 단단하고 따뜻했다. 연화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3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서름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다. 보고 싶었어요. 매일 밤 당신 꿈을 꿨어. 나도 그랬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도 너만이 나의 유일한 빛이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3년 전에 마지막 입맞춤이 피맛. 나는 절망이었다면 오늘의 입맞춤은 짭짤한 눈물 맛이 나는, 그러나 뜨거운 생의 감각이었다. 서로의 숨결을 탐하며 그들은 잠시나마 자신들을 둘러싼 잔혹한 운명을 잊었다. 하지만 그 안식은 짧았다.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온다. 무진이 황급히 입술을 떼고 연화를 등 뒤로 숨겼다. 살수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철가면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이 다시 그의 얼굴을 덮었다. 철컥. 그 소리가 마치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가시오. 어서. 무진님. 도망친 자객이 놈들에게 알릴 거요. 지금은 헤어져야 하오. 무진은 연화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다. 명심하시오. 황제는 당신을 탐하고 당신의 아비는 당신을 이용하려 할 것이오. 누구도 믿지 마시오. 오직 나만 믿어. 다시 볼 수 있는 겁니까? 반드시. 내 아들과 당신을 데리러 갈 것이다. 그날까지 죽은 듯이 버텨. 무진은 연화의 등을 떠밀었다. 연화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홀로 선 검은 그림자.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 백무진이 아니었다. 황제의 사냥개 흑영이었다. 연화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무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그는 어둠을 향해 나직이 읊조렸다.
기다려라.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놈들아. 이제 내 차례다. 다음 날 연 가문의 저택. 사랑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 대감은 찻잔의 뚜껑으로 잎을 거칠게 밀어내며 앞에 무릎 꿇은 사내를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도망쳐온 자객이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허나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방해꾼이라. 연 대감의 눈초리가 매서워졌다. 황제의 침소에 들기 전 딸의 몸가짐을 단속하려 보낸 감시자들이었다. 헌데 감히 누가 연 가문의 일에 끼어든단 말인가. 황제의 호위무사 흑영이었습니다. 흑영? 예. 그자의 무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동료 셋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객은 잠시 머뭇거렸다. 말해보거라. 그자가 영의 아가씨 연하를 보호하는 모양새가 단순히 황명을 따른 것이라기엔 과했습니다. 마치 제 여인을 지키는 수컷 짐승 같았달까요. 호. 연 대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천하의 흑영이 내 딸에게 마음을 품었다. 황제의 그림자가 황제가 찍어둔 여인을 탐한다라. 재미있는 판이었다. 황제는 연하를 원한다. 헌데 황제의 충견이 연하를 연모한다. 이것은 잘만 이용하면 황제와 흑영 사이를 갈라놓고 나아가 황실의 힘을 뺄 수 있는 기가 막힌 패가 될 수 있었다. 게다가 그자가 쓰는 검술이 낯익었습니다. 무엇이냐? 북방에 그렇습니다. 3년 전 숙청당한 백가문의 검법과 흡사했습니다. 쨍그랑. 연 대감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다. 뜨거운 찬물이 방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눈동자가 경악과 의심 그리고 희열로 번들거렸다. 백가문의 검법. 죽었다고 생각했다. 시체를 찾지 못했지만 화살을 3발이나 맞고 벼랑 끝 강물로 떨어졌으니 살았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그자가 얼굴을 바꾸고 황제의 그림자로 숨어들었다면? 크크크크. 연 대감은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 사위놈이 지척에 있었구나.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채비를 해라. 오늘 밤 흑영을 내 집으로 초대해야겠다. 황제 폐하의 선물을 핑계 삼아. 어떻게 하시려고요? 확인해봐야지. 그놈이 정말 백무진인지 아니면 그저 내 딸에게 홀린 놈인지. 연 대감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만약 그놈이 백무진이라면 이번에는 확실히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내 딸이 보는 앞에서. 그날 오후 황궁. 흑영은 황제의 집무실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곤두서 있었다. 그때 내관이 다가와 전가를 건넸다. 연 대감께서 보내신 서신입니다. 무지는 서신을 받아들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밤 귀되게 귀한 손님을 모시고 연회를 베풀고자 하니 흑영 장군께서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내 딸 연하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다 하더군요. 함정이었다. 너무나 노골적인 함정. 연 대감은 의심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을 빌미로 그를 불러내 정체를 캐내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가지 않으면 의심은 확신이 될 것이다. 게다가 연하를 언급했다. 인질로 잡고 있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무지는 서신을 구겨쥐었다. 손안에서 종이가 바스라졌다. 가겠습니다. 그는 피할 생각이 없었다. 언젠가는 치러야 할 전쟁이었다. 그는 품속에 감춰둔 단검을 확인했다. 그리고 3년 전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떠올렸다. 무지나 붓은 칼보다 강하다고들 하지. 허나 붓을 쥔 손을 베는 것은 결국 칼이다. 오늘 밤 연 가문의 저택은 다시 한번 피로 물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복수인가 사랑인가. 밤이 깊어 연 가문의 저택에는 화려한 등불이 밝혀졌다. 기녀들의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담장을 넘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살얼음 같은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상석에는 연 대감이, 그 옆에는 창백하게 질린 연하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마치 수의를 입은 듯 위태로워 보였다.
흑영 장군이 도착하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무복 차림의 무진이 들어섰다. 철가면이 등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연화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다. 오지 말았어야 했다. 이곳은 사지였다. 어서 오시게 장군. 연대감이 여유로운 미소로 그를 맞았다. 누추한 곳에 황제의 귀한 분이 오셨구려. 앉으시지요. 무진은 말없이 연대감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시선이 연화에게 닿았으나 이내 무심하게 거두었다. 술을 한 잔 받으시지요. 연대감이 직접 술병을 들고 다가왔다. 무진은 잔을 내밀었다. 술이 채워지는 동안 연대감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런데 장군, 내 딸아이가 어젯밤 장군께 큰 신세를 졌다더군요. 헌데 장군의 목소리가 어딘가 낯익다고 하던데. 연대감의 눈이 뱀처럼 무진에 가면 틈새를 훑었다. 혹시 우리가 구면은 아닌지요? 사람을 잘못 보셨을 겁니다. 무진이 낮게 답하며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허허, 그렇겠지요. 내 사위놈은 3년 전에 죽었으니. 연대감은 짐짓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손뼉을 쳤다. 자, 여흥을 즐겨야지. 내 특별한 구경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신호에 병풍 뒤에서 하인 하나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것을 본 순간 무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다. 하인의 손에 들린 것은 작은 아이였다. 3살배기 사내아이.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는 아이. 윤이었다. 북사 남자의 아주 귀한 약초가 있다기에 캐러 갔다가 우연히 이 아이를 발견했지 뭡니까? 연대감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마치 짐승의 목덜미를 쥐는 듯했다. 헌데 이 녀석 눈매가 누군가를 쏙 빼닮지 않았습니까? 죽은 내 사위놈이나 혹은 장군이라던가. 연대감의 시선이 무진에게 꽂혔다. 어떻습니까, 장군? 이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무진의 손이 탁자 아래서 부들부들 떨렸다. 이 늙은 여우가 기어이 선을 넘었다. 그는 알고 있다.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임을. 그리고 내 앞에서 아이를 해하려 함으로써 내가 백무진임을 자백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무진이 움직이려는 찰나 연화가 먼저 튀어나갔다. 안 돼요. 아버님, 그 아이는 안 거라. 연대감이 찻잔을 던졌다. 쨍그랑 파편이 튀며 연화의 뺨에 생채기를 냈다. 아이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자, 장군, 선택하시지요. 연대감이 아이의 목에 서늘한 단검을 가져다 댔다. 이 아이가 누구의 씨입니까? 역적의 씨라면 지금 당장 베어버려야 마땅하고, 만약 아니라면. 그는 잔인하게 웃었다. 증명해 보시지요. 장군의 검으로 이 아이를 베십시오. 그럼 장군이 백무진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드리리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연화는 절망에 찬 눈으로 무진을 바라보았다. 베지 마요. 제발 우리 아이야. 하지만 베지 않으면 자신이 백무진임이 드러나고 그 순간 매복해 있던 사병들이 들이닥쳐 셋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무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이 검자루를 잡았다. 철가면 속의 눈동자가 시뻘겋게 충혈되었다. 복수의 칼날 끝에 자신의 아들이 놓여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무진이 천천히 검을 뽑아들었다. 스르릉. 서슬 퍼런 칼날이 등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그의 발걸음이 한 걸음, 두 걸음, 연대감과 아이를 향해 다가갔다. 연화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안 돼. 제발.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입을 틀어막은 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무진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구를 겨누고 있는지 읽을 수가 없었다. 어서 베어라. 연대감이 재촉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 사내가 아이를 베면 자신의 의심을 거둘 것이고, 베지 못하면 백무진임이 드러나니 죽이면 그만이었다. 어느 쪽이든 연대감의 승리였다. 무진이 아이 앞에 섰다. 겁에 질린 윤희가 울음을 그치고 낯선 검은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무진의 손이 높이 들렸다. 검날이 허공을 갈랐다. 안돼 마이너스.
연화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녀가 몸을 날리려는 찰나 카앙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회장을 뒤흔들었다. 피가 튀지 않았다. 아이의 목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대신 연대감의 손에 들려있던 단검이 무진의 일격에 튕겨나갔다. 단검은 허공을 빙글빙글 돌다 기둥에 깊게 박혔다. 이놈이! 연대감이 경악하여 뒤로 물러섰다. 무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검을 쥔 반대편 손으로 탁자를 걷어찼다. 와장창 술병과 그릇들이 쏟아지며 연대감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번개같이 손을 뻗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아이를 낚아채 품에 안았다. 따뜻했다. 이 작고 여린 생명. 자신의 핏줄. 무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감히. 무진의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내 놈의 더러운 손으로 내 아들을 건드려? 그것은 자백이었다. 더 이상 숨길 생각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역시 내 놈이었구나. 연대감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여봐라. 저놈을 죽여라. 역적 백무진이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숨어있던 사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창과 칼이 숲을 이루며 무진을 에워쌌다. 무진은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한 손에는 검을 든 채 그들을 노려보았다. 연화야. 그가 소리쳤다. 멍하니 서있던 연화가 퍼뜩 정신을 차렸다. 내 등 뒤로 와. 떨어지지 마. 연화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무진의 뒤로 달려갔다. 3년 전 그날 밤처럼 그들은 다시 한번 사지 한복판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 품에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다. 죽여. 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 연대감의 명령에 사병들이 달려들었다. 챙, 퍽, 서걱. 혈투가 시작되었다. 무진의 검은 춤을 췄다. 아니, 그것은 춤이 아니라 학살이었다. 한 손으로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그의 검에 자비란 없었다. 달려드는 병사들의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붉은 피가 병풍을 적셨다. 으악!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다. 흑영이라 불리던 황제의 사냥개. 그 명성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병사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장군, 뒤쪽. 연화의 외침에 무진이 몸을 비틀었다. 뒤에서 날아온 창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날카로운 창날이 그의 철가면을 강타했다. 쩌저적 마이너스.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무진이 휘청거렸다. 충격으로 시야가 흔들렸다. 그의 얼굴을 덮고 있던 철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체앵그랑 마이너스. 가면이 산산조각 나 바닥으로 떨어졌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등불 아래 백무진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반쪽은 수려한 옛모습 그대로였으나 왼쪽 얼굴은 화마가 핥히고 간 끔찍한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귀신의 형상이었다. 헉! 병사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연 대감조차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흉측한 얼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흉터 사이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그의 눈빛이었다. 무진은 피 묻은 입가를 손등으로 쓱 닦아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장인이었던 자를 응시했다. 보이십니까, 대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듣는 이의 뼈를 시리게 했다. 당신이 만든 작품입니다. 당신의 탐욕이, 당신의 배신이 내 얼굴에 새겨놓은 낙인입니다. 이 괴물 같은 놈. 그래, 나는 괴물이다. 내 가문을 도륙하고 내 아내를 생과부로 만든 당신을 씹어먹으러 온 괴물. 무진이 검을 고쳐 잡았다. 오늘 연 가문의 역사를 여기서 끝내주마. 그가 다시 달려나가려던 찰나였다. 불이야.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연회장 구석, 무진이 걷어찼던 등불이 병풍에 옮겨붙은 것이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건조한 목재 기둥과 천장으로 번져나갔다. 화려했던 저택이 삽시간에 화마에 휩싸였다. 대감마님, 피하셔야 합니다.
호위들이 연대감을 감쌌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진님, 지금이에요. 연하가 외쳤다. 지금이 아니면 탈출할 기회는 없었다. 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당장이라도 저 늙은이의 목을 베고 싶었으나 품에 안긴 아이가 기침을 하며 울고 있었다. 연기 때문이었다. 그래, 복수보다는 생존이다. 지금은 가자. 무진은 검으로 벽을 부수고 길을 텄다. 연하가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불길이 치솟는 복도를 뚫고 그들은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등 뒤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태울 듯 타오르고 앞에는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쳤다. 불과 얼음의 지옥. 그 사이를 세 식구가 달렸다. 잡아라. 놈들을 놓치지 마라. 연대감이 불타는 저택 입구에서 악을 썼다. 하지만 이미 혼란에 빠진 병사들이 그들을 추격하기란 쉽지 않았다. 무진과 연하는 저택 뒷담을 넘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으로 몸을 숨기자 그제야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하, 하. 무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상처에서 통증이 밀려왔다. 연하가 다급히 다가와 아이를 받아 안았다. 무진님, 괜찮으세요? 피가. 괜찮다. 스친 상처야. 무진은 흉 터진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다. 가면이 없으니 그의 표정이 온전히 연하에게 닿았다. 유나, 괜찮니? 연하가 아이를 살폈다. 아이는 놀라서 눈물범벅이 되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하의 옷깃을 잡으며 물었다. 어머니, 저 아저씨는 누구야? 그 물음에 연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다. 인사하렴. 유나. 연하는 무진을 바라보았다. 피와 그 으름으로 엉망이 된 세상에서 가장 흉측하지만 가장 든든한 사내. 내 아버지란다. 무진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낯설어하면서도 피하지 않았다. 가자.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어. 무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연 가문의 저택은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빛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다. 어디로 가나요? 황궁으로 간다. 연하가 놀라서 물었다. 황궁이라니요? 거긴 호랑이 굴이잖아요. 연 대감이 나를 놓쳤으니 그는 즉시 황제에게 내 정체를 고변할 것이다. 역적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도망쳐야죠. 아니. 무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도망치는 건 3년 전으로 좋게. 이제는 숨지 않아. 그럼 어쩌시려고요? 황제는 의심이 많은 자다. 연 대감의 말만 믿지 않아. 내가 먼저 황제를 만나야 해. 무진은 불타는 저택을 뒤로하고 황궁 쪽을 바라보았다. 내가 쥔 패가 있어. 황제가 거절할 수 없는 패. 그는 연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살 것이다. 비겁하게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 이름을 되찾고 너와 아이를 지킬 것이다. 눈 내리는 밤. 가면을 벗어던진 무진과 껍질을 깨고 나온 연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가장 위험한 곳, 황제의 침소로 향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건청궁의 밤은 낮보다 밝았다. 황제 현조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란, 멀리서 치솟는 붉은 불길이 심기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흑영은 아직인가? 황제가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내관이 허리를 조아렸다. 예, 폐하. 연 대감댁으로 향한 뒤 소식이 없습니다. 헌데 저기 보이는 불길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늙은 여우가 기어이 사고를 쳤군. 현조는 혀를 찼다. 그는 연대감이 흑영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그림자가 사실은 3년 전 숙청당한 백무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현조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백무진이든 흑영이든 제 손에 쥐어진 잘 드는 칼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 칼이 주인의 손을 벗어나려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쿵. 그때 지붕 위에서 묵직한 것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호위들이 반응하기도 전이었다.
드르륵. 침전의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검은 형체가 들이닥쳤다. 누구냐? 멈추어라. 내관들이 비명을 질렀으나 검은 형체는 순식간에 황제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호위 무사들의 검이 그의 목을 겨누었으나 침입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피와 그 흐름으로 엉망이 된 채 품에 아이를 안은 여인을 등 뒤로 숨기고 있었다. 폐하, 흑영 복귀했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 황제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응시했다. 흑영? 황제의 시선이 그의 얼굴에 머물렀다. 가면이 없었다. 화마가 핥히고 간 끔찍한 흉터와 그 사이로 빛나는 서늘한 눈동자,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찢어진 비단옷을 입은 연하. 황제는 단박에 상황을 파악했다. 가면을 벗었구나. 아니, 깨진 것인가? 제 스스로 벗은 것입니다. 무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연하 역시 아이를 안고 그의 옆에 엎드렸다. 호위들을 물려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무장을 한 채 여인과 아이까지 데리고 침전에 난입했다. 당장 네 목을 쳐도 할 말이 없을 터인데 연대감이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무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황제의 움직임을 멈췄다. 역모라. 연대감은 오늘 밤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백무진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네가 백무진이 맞느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무진은 고개를 들었다. 예, 제가 백무진입니다. 황제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재밌구나. 죽은 줄 알았던 역적의 자식이 내 그림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나를 속인 죄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속인 것이 아닙니다. 폐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무진의 눈이 황제를 꿰뚫었다. 그렇다. 황제는 알고 있었다. 3년 전 강가에서 빈사 상태로 발견된 백무진을 거둔 것이 바로 황제 자신이었으니까. 기억을 잃은 그를 살수로 키워 이용했고 기억이 돌아온 후에도 모른 척 묵인했다. 그가 연대감에 대한 증오로 더욱 날카로운 칼이 되어줄 거라 믿었기에. 허나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림자로 살 수 없습니다. 무진은 옆에 있는 연하와 아이를 바라보았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으니까요. 사랑 노름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실망이구나, 흑영. 황제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연하를 보았다. 저 여인은 내가 찍어둔 것이다. 헌데 내 놈이 감히 내 여자를 탐하고 내 허락도 없이 가면을 벗어? 폐하. 그때 침묵하던 연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다. 소인은 폐하의 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지아비는 여기 있는 백무진이며 이 아이는 백가문의 핏줄입니다. 건방지구나. 제 아비 연대감은 폐하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권력을 채우려 했습니다. 오늘 밤 저택에 불을 지르고 저희를 죽이려 한 것도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서입니다. 연하는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연대감은 충신이 아닙니다. 황실을 위협하는 거대한 덩굴입니다. 그 덩굴을 잘라내지 않으면 언젠가 용상마저 휘감길 것입니다. 황제는 침묵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연 가문이 새도는 날로 강해져 이제는 황명조차 거스르는 지경이었다. 폐하. 무진이 품에서 피 묻은 서신 뭉치를 꺼내 바닥에 놓았다. 불타는 저택을 탈출하기 직전 연 대감의 집무실 비밀 금고를 부수고 가져온 것이었다. 연 대감이 북방의 오랑캐들과 내통하여 군수품을 빼돌린 장부입니다. 3년 전 제 아버님께 뒤집어 씌웠던 그 죄목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황제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연 가문을 칠명분이었다. 이것을 내게 바치는 대가는 제 아내와 아이 그리고 백가문의 명예 회복입니다. 욕심이 과하구나. 대신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무진의 말에 연하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무진님, 평생 폐하의 칼이 되어 북방을 지키겠습니다. 도성에는 발도 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 가족만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황제는 턱을 괴고 고민에 잠겼다.
백무진이라는 장수를 북방으로 보내면 국경은 튼튼해진다. 동시에 눈에 가시인 연대감을 제거할 수 있다. 꽤 남는 장사였다. 다만 탐냈던 여인을 포기해야 한다는 자존심이 걸렸으나 폐하 마이너스. 그때 침전 밖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들려왔다. 연대감이었다. 그는 그을음이 묻은 관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병사들에게 제지당하고 있었다. 들라하라. 황제의 명에 연대감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그는 무릎 꿇고 있는 무진과 연하를 보고는 살기 어린 눈을 부라렸다. 폐하, 저놈들은 역적입니다. 제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친 페륜아들입니다. 당장 처형하셔야 합니다. 연대감은 황제 앞에 엎드려 읍소했다. 저놈은 백무진입니다. 3년 전 처형당했어야 할 죄인이 신분을 속이고 폐하를 기만했습니다. 알고 있다. 황제의 건조한 대답에 연대감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예. 알고 계시다니요? 내가 살려주었으니까. 연대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게 무슨... 연대감, 그대는 짐이 바보로 보였는가? 황제는 무진이 바친 장부를 연대감의 얼굴에 던졌다. 후두둑 종이들이 흩날렸다. 이게 무엇인지 아는가? 이것은... 연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의 비밀 장부였다. 이것이 왜 황제의 손에 있단 말인가? 북방의 군수품을 빼돌려 사병을 키우고 그 돈으로 조정 신료들을 매수했다. 그리고 죄 없는 백가문을 모함하여 멸문지화시켰지. 황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연대감을 덮쳤다. 이 나라의 주인은 짐인가 아니면 그대인가? 폐하, 억울하옵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저놈이 저를 모함하려고. 닥쳐라. 황제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짐은 붓보다 칼을 더 믿는다. 칼은 적어도 주인을 위해 피를 흘리지만 썩은 붓은 주인의 눈을 찌르려 드니까. 황제는 무진을 바라보았다. 백무진. 예, 폐하. 내게 마지막 임무를 주겠다. 황제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이 자리에서 역적 연모의 목을 베어라. 그것으로 네 충심을 증명하고 내 가문이 원한을 씻어라. 그것은 허락이자 시험이었다. 연대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폐하. 아니되옵니다. 제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아버님. 무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피 젖은 검이 들려 있었다. 제 충심은 이미 3년 전 북방의 눈밭에 묻혔습니다. 지금 제가 베는 것은 충심이 아니라 썩어버린 덩굴일 뿐입니다. 오지 마라. 연화야 말려라. 내 아비다. 네가 어찌 아비가 죽는 꼴을 보고만 있느냐? 연대감은 연화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다. 추한 몰골이었다. 연화는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아이의 눈을 손으로 가려주었다. 아버님, 3년 전 제 남편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건... 그때 아버님은 제게 말씀하셨죠. 역적의 씨를 말리는 것이 충신이라고. 연화는 잡힌 치맛자락을 매몰차게 빼냈다. 그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연화가 등을 돌렸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무진의 검이 높이 들렸다. 살려줘. 으악. 서걱. 비명은 짧았다. 탁한 소리와 함께 연대감의 목이 바닥을 굴렀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 서서 세상을 호령했던 권신의 허무한 최후였다. 검붉은 피가 황제의 침전 바닥을 적셨다. 무진은 검을 늘어뜨린 채 목없는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3년의 복수가 끝났다. 하지만 마음은 시원하기보다 허망했다. 이 늙은이의 목 하나로 죽어간 부모님과 일가 친척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기에. 수고했다. 황제가 담담하게 말했다. 약조대로 백가문의 누명은 벗겨주마. 그리고 너희를 북방으로 보내주겠다. 황제는 연하를 한번 바라보았다.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그는 권력자였다. 사랑보다는 충직한 장수를 얻는 것이 이득임을 알았다. 가라. 날이 밝기 전에 도성을 떠나라. 황제는 뒤돌아섰다.
무진은 검을 거두고 연하와 아이를 부축했다. 가자. 네. 서방님. 세 사람은 피냄새 진동하는 궁궐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붉은 눈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는 하얗고 깨끗한 눈이었다. 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깨진 철가면은 궁궐 바닥에 버려두었다. 이제 그는 흑영이 아니었다. 백무진.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새로운 삶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5년 후 북방 국경지대 안주. 북방의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다. 살갗을 베어낼 듯한 sak풍이 몰아치는 이곳은 제국의 최북단, 1년의 절반이 겨울인 동토의 땅이었다. 하지만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관저의 안채는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다. 타닥타닥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실내를 채웠다. 어머니, 이 글자는 무엇입니까? 7살이 된 윤이 붓을 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화선지를 가리켰다. 연하는 바느질을 멈추고 아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것은 봄춘자란다. 얼음이 녹고 꽃이 피는 계절을 뜻하지. 여기는 눈밖에 없는데 봄이 오긴 합니까? 윤희의 투정 섞인 물음에 연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도성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도 북방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이 좋았다.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황금 감옥 같던 도성보다 투박하지만 자유로운 이 눈의 나라가 훨씬 따뜻했다. 그럼 반드시 온단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니까. 연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윤희는 제 아비를 쏙 빼닮아 눈매가 서글서글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힘차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군께서 돌아오셨다. 윤희의 눈이 반짝였다. 아버지. 아이가 붓을 던져두고 방문을 팍 차고 나갔다. 연하 역시 서둘러 옷매무새를 다듬고 뒤를 따랐다. 마당에는 눈보라를 뚫고 돌아온 기마대가 정렬해 있었다. 그 선두에 검은 털망토를 휘날리며 말에서 내리는 산에 백무진이 있었다. 지난 5년 그는 북방을 철통같이 지켜내며 오랑캐들을 복속시켰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귀면의 살수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북방의 수호신이라 칭송했다. 아버지. 윤희가 눈밭을 달려가 무진의 다리에 매달렸다. 무진은 엄한 장군의 표정을 허물고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공중으로 띄웠다. 하하 녀석. 그새 또 무거워졌구나. 오늘은 글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예. 어머니께 봄춘자를 배웠습니다. 기특하구나. 무진은 아이를 내려놓고 회랑에 서 있는 연하에게 다가왔다. 차가운 갑옷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연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화롯불처럼 뜨거웠다. 다녀오셨어요? 응. 눈이 많이 오더군. 무진은 장갑을 벗고 거친 손으로 연하의 뺨을 감쌌다. 그의 왼쪽 얼굴을 뒤덮은 화상 흉터는 여전했으나 이제 그 흉터를 징그러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을 뚫고 나온 영광의 훈장이었으니까. 들어가시지요.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연하가 그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그 손에 온기가 전해져 올 때마다 연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밤이 깊어 아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침상에 마주 앉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무진은 연하에게 따뜻한 국화차를 따라주었다. 도성에서 서신이 왔소. 무진의 말에 연하의 찻잔을 든 손이 멈칫했다. 도성. 그 이름만 들어도 핏빛 기억이 떠오르는 곳. 황제 폐하께서 붕어하셨다더군. 연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를 탐했고 무진을 이용했으며 결국에는 그들을 놓아준 황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그도 세월과 병마는 이기지 못한 모양이었다. 새 황제는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멸령이 내려졌소. 이제 도성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조서가 함께 왔지. 무진이 연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돌아가고 싶소? 화려했던 당신의 고향으로.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다.
아니요. 제 고향은 이제 이곳입니다. 당신과 윤희가 있는 곳. 비단 옷을 입고 숨죽여 우는 곳보다 무명 옷을 입고 크게 웃을 수 있는 이곳이 좋습니다. 무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연하를 당겨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녀의 머리칼에서 은은한 국화향이 났다. 5년 전 피비린내 나는 황궁에서 맡았던 그 향기는 이제 평온한 삶의 향기가 되어 있었다. 미안하오. 무진이 낮게 속삭였다. 당신에게 더 좋은 것, 더 예쁜 것을 해주지 못해서 고운 얼굴에 주름이 지게 만들고 거친 폭풍을 맞게 해서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연하는 손을 들어 그의 흉 터진 뺨을 어루만졌다. 울퉁불퉁한 피부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이 흉터가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이 가면을 쓰고 숨어 있을 때도 저는 이 상처 때문에 당신을 찾았습니다. 연하가 상처 위에 입을 맞췄다. 제게는 이 흉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피워낸 붉은 꽃. 무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입술을 삼켰다. 깊고 진한 입맞춤이 이어졌다. 창밖의 눈보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서로의 심장 소리, 거칠어지는 숨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무진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등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몸이 얽혀들었다. 그것은 격정적인 탐닉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그들의 사랑은 깊고 단단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해가 떴다. 눈부신 햇살이 서론에 반사되어 세상이 은빛으로 빛났다. 연하는 마당으로 나왔다. 밤새 쌓인 눈 위로 붉은색 꽃잎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연하가 고개를 들어보니 담장 너머 늙은 매화나무 가지에 붉은 홍매와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장군, 윤아, 나와보세요. 연하의 부름에 무진과 윤희가 달려나왔다. 꽃이 피었습니다. 이 추운 곳에도 꽃이 핍니다. 윤희가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었다. 무진이 연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정말이군. 당신 말대로 봄이 오는 모양이오. 연하는 떨어진 꽃잎을 주워 손바닥에 올렸다. 하얀 눈 위에 붉은 꽃잎. 과거 그들에게 붉은 눈은 핏빛 비극이자 죽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내린 붉은 눈은 생명이자 희망이었다. 낙화유수.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처럼 세월은 무심히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 슬픔은 씻겨 내려가고 사랑만이 남았다. 날이 풀리면 윤희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쳐줘야겠소.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걱정 마시오. 내 아들이 아니오.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맑은 공기를 타고 북방의 설원 멀리 퍼져나갔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축복처럼 쏟아지는 눈부시게 하얀 눈이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